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각종 경제 현안을 돈이 아닌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선대인의 대인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경제정책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죠.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선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중에 돈을 풀어왔던 그걸 이제 양적 완화라고 하죠. 네네. 네, 뭐 미국에서 그걸 이제 축소한다. 네. 뭐 이러던데 어떻게 네. 한다는 것입니까? 일단 양적 완화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 이게 이제 우리가 2008년에 경제 위기가 오면서 세계 경제가 이제 곧 붕괴할 것처럼 굉장히 큰 위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대로 놔두면 이제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이 미국 정부에서 이 대규모 적자를 내서 이제 이 재정 부양책을 썼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로 금리까지 내렸는데 네. 그래도 이제 경기 급락을 막지는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쓴 게 바로 양적 완화입니다. 이건 이제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는 그 은행인데요. 여기서 무제한적으로 이제 돈을 찍어내서 이걸 미국의 국채라든지 아니면 모기지 담보부 정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네. 이제 증권들을 사들여서 이게 이제 실제 시장 금리를 조정하게 돼 있거든요. 시장 금리를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사들여서 이제 금리를 대폭 낮춰주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경기를 자극하는 식으로 왔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오래 지속되면서 뭐 상대적으로 미국 경기가 지금 회복되고 있는 측면도 있고 또 이대로 갔을 때는 급격한 이 경기가 이제 회복되면서 급격한 이제 인플레로 또 이어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지금 이제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 그래서 양적 완화 축소를 조금씩 이제 단행하는 그런 단계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네. 돈을 찍어서 채권 등을 사들이다가 이렇게 사들이는 규모를 좀 줄이기 시작했다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한 850억 달러 정도를 이제 매월 사들이고 있었는데요. 이걸 한 750억 달러 정도 규모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뭐 90조 원 좀 넘던 걸 한 80조 원 수준으로 이렇게 줄여서 사들이겠다. 뭐 이렇게 이제 지금 방침을 밝힌 거죠. 네.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확 축소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경기 상황을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줄여가겠다. 이렇게 이제 지금 발표를 한 겁니다. 네. 뭐 미국 경기가 좀 회복되기 때문에 이런 출구 전략을 쓰는 것이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동안 네네. 양적 완화가 미국 경제에 미친 효과는 어느 정도로 평가됩니까? 이게 이제 평가하기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다 다른데요. 네. 뭐 어쨌거나 이제 양적 완화 축소가 급격한 뭐 경제 붕괴를 막았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제 좀 뭐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네. 대다수가. 그런데 이게 진짜 실물 경제를 이렇게 떠받쳤느냐, 아니면 자산 거품을 좀 더 만들어낸 측면이 강하냐, 뭐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이렇게 논란의 여지들이 다 있습니다. 네. 일단 이게 이제 시장 금리를 떨어뜨려주고 돈을 엄청나게 푼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제 달러 가치는 굉장히 떨어졌고요. 왜냐하면 달러 돈이 이제 흔해졌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떨어진 측면이 또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금리를 떨어뜨리다 보니까 이제 이걸 통해서 경기를 뭐 자극하는 측면이 있긴 했으나 제일 컸던 부분은 이게 이제 주택 시장하고 연동돼 있는 몰기지 대출 금리를 많이 떨어뜨려 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주택 시장에서 이제 한 고점 대비해서 한 35% 빠졌던 것이 이제 한 10%까지 올라가는데 기여를 했고, 또 잘 아실 수 있습니다만 미국의 이제 뭐 다우존스라든지 이제 각종 주가 지수가 네. 사실은 경제 위기 때보다 지금 상황이 뭐 경제 위기 전에 비해서 상황이 지금 좋은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 위기 전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상황 수준까지 주가가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이건 결국 이제 투자 자본들한테만 이렇게 돈을 엄청 안 끼워줘서 걔네들이 이제 계속 경제 위기 전에
돈 따먹기 게임을 계속 펼치고 있는 국면을 만들어냈다.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좀 단기적으로 필요악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거품을 좀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돈을 많이 풀어서 경제의 극심한 위기는 어느 정도 막은 측면이 있지만 네. 기존에 돈이 좀 많은 사람들, 돈을 굴리기 용이한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혜택이었던 셈이네요. 그렇죠. 네. 뭐 한편으로는 어쨌거나 크게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양적 완화라는 것은 결국 돈을 무제한으로 풀어서 경기가 이제 급락할 때 쿠션을 만들어줬다. 뭐 이런 이제 측면이 있는데요. 네. 이제 출구 전략이라는 것, 즉 양적 완화 이제 축소를 한다라는 것은 그 돈의 힘에 기대왔던 것을 조금씩 이제 그 쿠션을 경기 회복에 따라서 이제 좀 줄이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자,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게 사실 우리한테 중요하게 느껴지는데요. 네네. 지금 일단, 네. 이게 양적 완화가 이제 한참 일어날 때는 네. 뭐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그 양적 완화가 일어날 때는 미국 달러가 이제 흔해지기 때문에 그 달러 값으로 표시되는 뭐 원유 가격이 뜬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현상이 사실 한때 일어났었습니다. 2010년, 11년 이럴쯤에요. 네. 그러면 전세적으로 이제 뭐 원유라든지 뭐 각종 원자재 이 달러 가격이 뛰고요. 또 그때 우리가 인위적인 고환율을 또 쓰다 보니까 이게 겹쳐서 그 상대적으로 수입 물가가 굉장히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 물가가 이제 최종적으로 뭐 생산자 물가 또 소비자 물가를 거치면서 이제 우리 물가가 굉장히 이제 뛰는 현상이 생겨났었죠 그때. 네. 그게 이제 국내적인 측면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대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양적 완화 정책 이에 따른 또 우리 정부의 이제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 수출 대기업들을 위해서요. 그렇게 한 게 사실 소비자 물가 인상으로 이어졌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 부담을 졌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또 돈이 풀리다 보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자분들은 다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돈놀이 게임에 이제 다시 치중하는 국면이 들어간 거고요. 그 대상 중에 하나가 한국도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거죠. 그래서 그 2008년 경제 위기 때 한국에 투자됐던 외국계 자금들이 쓸물처럼 빠져나갔다가 다시 그 엄청나게 우리 이제 정권 시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채권 시장 또 뭐 주식 시장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 450조 원 정도의 그런 외국계 자금이 들어가 있는 상황. 그래서 뭐 한국에도 이제 주가를 일정하게 떠받치고 또 채권 이제 금리를 안정시키는 뭐 그런 효과를 사실 낸 거죠. 한편으로는 이 단기 자금들이 이렇게 또 들어와 있어서 이것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는 상당히 이제 좀 큰 폭의 변동이 나타나기도 하는 그래서 이제 불안 요인을 만들기도 했던 거고요. 그러면 그 양적 완화 정책이 우리나라에 그러한 영향을 미쳤다면 네네. 예를 들면 그것 때문에 들어왔던 돈이 이번에 양적 완화가 축소되는 이제 상황이라면 또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돈의 힘에 기대했던 건데 이게 이제 돈의 힘으로 이렇게 떠받쳤던 그게 이제 약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양적 완화 기간 중에 상대적으로 이 돈의 힘에 많이 기댔던 경제가 위험해질 수 있는데, 네.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양적 완화 조치에 따라서 그 이런 외국계 자금들이 많이 들어갔던 데가 뭐 브라질, 인도, 뭐 인도네시아, 터키,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나라들이 양적 완화 축소에 따라서 이제 상당히 영향을 받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저는 한국도 그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좀 위험한 상태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계 자금이 우리나라에도 특히 이제 이 단기 자금 형태로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 스스로가 그동안 이제 부동산 거품을 억지로 떠받친다면서 지난 정부 이명박 정부 이래로 공공부채도 급격하게 늘렸고 가계부채도 지금 1,000조 원이 육박하는 상황이고 또 기업들도 구조조정을 제대로 단행하지 않는 가운데 상당수 이제 기업들이 지금
계속 부채가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빠르게. 네. 그만큼 이제 어찌 보면 부채라는 것 자체가 또 돈의 힘이라, 그러니까 돈의 힘으로 버텨왔다는 뜻인데, 이게 이제 우리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적 완화 축소가 단행된다. 그러면 상당히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걱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미국 뉴욕타임스에서 보도했던 한국도 상당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게 그 내용이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뉴욕타임스 보도는 사실은 이제 그 8월에 양적 완화 축소 이야기가 좀 나왔을 때, 네. 그때 나왔던 보도이긴 합니다만, 이게 우리가 지금 한국 정부는 뭐 계속 괜찮다, 뭐 출구 전략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그걸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또는 좀 안이하게만 생각할 건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만큼 뭐 미국의 유력지조차도 한때 경고를 했을 정도로 그렇게 이런 위험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펴야 된다. 뭐 이건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다들 지금 뭐 부채 더미에 짓눌려 있는 경제라는 건 다들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가게들부터가 다 빚더미에 지금 짓눌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양적 완화가 축소된다라는 것은 그 한국에도 어쨌거나 이제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계 자금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채권 시장에 들어와 있던 돈들이 빠져나가면 상대적으로 이제 채권 금리가 오르는 현상이 생겨나기도 하고요. 또는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가 이제 환율이 그쪽으로 그 외국계 자금들이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이제 뛸 수 있는데 그 환율을 뛰는 걸 잡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올려줘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금리 차익을 이제 그러니까 누릴 수 있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시장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의 한 40% 정도는 여전히 이런 시장 금리에 연동돼 있어서 금리가 올라가면 상당히 좀 타격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이 상당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그러니까 그 중에 한 40% 정도가 이건 시장 금리에 연동돼 있으니까 시장 금리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이건 뭐 기준금리야, 정책 금리라고 할 수 있는 기준금리야, 뭐 한국은행이 이제 또 조절할 수 있다고는 하더라도 이게 이제 시장 금리라는 것은 그 정책 금리와는 상관없이 그 시장의 돈의 힘으로 해서 이렇게 뭐 변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상당히 이제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뭐 일부에서는 40% 정도면 그래도 뭐 한 60% 정도는 별 영향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뭐 미국의 서브프라임론 사태도 마찬가지고 위기는 어떤 극단의 한 몇 %로 시작돼서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지금 하여튼 뭐 국내 부동산 시장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자, 뭐 부동산 얘기를 뭐 최근에 책도 쓰셨습니다만 그 부동산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지금? 뭐가 위험한 거죠? 부동산 시장은요 지금 많은 분들이 아직 뭐 이제 뭐 언론에서 집값 바닥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 왜 위험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2000년대 부동산 그 현상은 단순히 뭐 사람들이 재테크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그 배경에는 금융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막대한 빚을 내서 사실 집을 사줬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걸 이제 그 부동산 거품이 꺼지려고 하자 이제 굉장히 낮은 금리를 만들어줬고 인위적으로 또 정부가 해왔던 게 뭐냐면 그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빌리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이 있잖아요. 거치기간이 만기가 되는 그래서 한 3년 내지 5년 정도 지나면 이자를 한 80만 원 정도만 내다가 원리금을 한 300만 원씩 내야 되는 이런 기간이 다가오게 되는데 이걸 계속 원리금 상환을 미루게 하면서 뭐 거치기간을 5년째, 6년째 연장해주고 이렇게 대출 갈아타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대부분의 가게들이 이제 이 빚 부담을 이기지 못해서 집값이 사실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가라앉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근데 여기서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한다면 빚 부담이 상당히 커지게 돼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거치기간 연장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도 빚 부담을 이기지 못하는데 시장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또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혹시라도 뭐 외국계 자금이 어떤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 급격하게 유출되면서 뭐 환율이 폭등한다든지 주가가 이렇게 급락한다든지 이런 위기들과 맞물리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이제 이 시장 금리가 오르는 그런 부담들하고 맞물리면서 상당히 충격이 이제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과 함께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 축소 출구 전략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등 알아봤습니다.